자, 오늘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단원의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사진같이 이게 이제 경영 컨설턴트들의 모습이거든요. 경영 컨설팅입니다. 굉장히 아주 공부를 잘하는, 특히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회사의 문제점들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거기에 자문을 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어떤 그런 분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서비스 산업들,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들이 지금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생산 및 소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자, 이 고도화 중요하죠. 자,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여기다가 플러스 4차까지.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알아보고요. 서비스 산업의 공간 변화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이 중심인, 그러니까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사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농업사회, 공업화 이전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 공업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제조업,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탈공업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화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 최근에는요, 정보통신 서비스업, 굉장히 지금 우리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IT 업종들, 네이버 뭐 이런 거 되겠죠. 또 교육, 문화, 디자인 산업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 분야, 지식 기반의 서비스업 분야가 현재 엄청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구조의 변화 부분을 우리 EBS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 60년대 이전 사회이겠죠? 60년대 이전, 바로 전공업화 사회입니다. 농업이 중심이었고요. 1차 산업 비율이 높고요. 자, 주요 생산 요소가 바로 토지와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땅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했고, 또 자식을 많이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한 노동력의 공급 부분이 있었죠. 뭐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박경리의 토지,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는요, 60년대 이후에는 공업화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졌고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촌향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대도시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생산 요소는 바로 돈입니다.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해줄 노동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요, 바로 탈공업화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2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게 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다변화돼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업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생산 요소가 바로 지식과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대표적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모습을 풍자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그렇죠? 모던 타임스. 보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IT로 다 연결되어 있는 정보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본다면 1990년대에 봤을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요때부터 우리가 바로 무슨 사회에 들어섰다, 탈공업화 사회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EBS 자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세분화했어요. 자, 60년대 이전에는 1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담당했던 농업이 아주 중요한 전공업화 사회. 자,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공업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3차 산업, 4차 산업, 이걸 다 묶어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비스업이 50%를 넘어서게 된 이 시점부터를 우리가 탈공업화 사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바로 산업이 바로 몇 차 산업입니까? 3차 산업이죠.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2차가 피크를 이루다가 그 다음부터는 요 비중이 지금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차 산업의 비중이.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 산업 구조와 지역 내 총생산도 한번 볼게요. 시도별로 1차, 2차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요 1차와 2차를 더해서 자, 1차, 2차 더하기 3차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나요? 100%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1, 2차의 비율을 알면 각 지역의 3차 산업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총 생산액,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자, 우선 전라남도가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제주나 경북이나 이런 부분들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높은 지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지역들이 이제 이제 도 단위 지역들이고 농업을 아주 많이 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2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울산이죠. 울산은 대표적인 어떤 도시입니까? 공업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산은 이렇게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의 그 광역시들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겠죠. 근데 서울은 보시면 알겠지만 1차도 적고 2차도 적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뜻입니까? 서울은 몇 차 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3차 산업이 서울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또 한번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 나와 있는 자료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자, 우리가 여기가 농업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1차 우리 농업혁명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1차 산업혁명이니까 18세기에 여러분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그때 산업혁명이고요. 근데 그 산업혁명을 나누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후기의 산업혁명이 또 있습니다. 이때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요 시기예요. 그래서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졌죠. 자, 3차 산업혁명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화 사회. 그래서 디지털 혁명 이런 말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혁명 같은 이런 것들 바로 20세기 후반, 바로 정보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 여러분 많이 지금 들어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IoT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또 유형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바로 소비자, 일반적인 개인이 되는 거죠. 자,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생산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생산자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이걸 받는 대상이 기업 같은 생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 보험업 같은 것들, 여러분들 금융보험도 개인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쵸? 하지만 그 금융과 보험업의 가장 큰 섹터는, 비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업이나 또는 사업 서비스, 이 사업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컨설팅업 같은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라는 것은 탈공업화 사회에서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 자, 중요합니다. 무슨 서비스업요?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다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 수익, 여기에 내가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받고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인데요. 종사자 수 비율입니다. 보통 소비자 서비스업이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종사자가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음식이나 숙박이나 도소매업이나 특히 이런 것들 바로 개인을 상대하면서 많은 종업원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러펌이라든지요 우리가 컨설팅업 이런 것들은 몇몇 전문가들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사자 수가 소비자 서비스업에 비해서 조금 비율상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이 어떻습니까? 종사자 수 비중이 매우 높죠. 자, 그런데 2006년에서 2014년으로 오면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서비스입니까? 생산자 서비스죠. 여기 출판, 영상, 방송, 정보 서비스업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감소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사업 서비스업도 우리 종사자 수 비중이 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방송업부터 볼까요?
최근에 여기 지금 MBC 방송국 사옥이 나오는데요. 상암 지역이 미디어 센터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명동 지역은 과거부터 우리 도심이라 그래서요. 대기업의 본사가 많이 입지하고 있고요. 그 대기업의 본사와 연관되어서 컨설팅 업체와 같은 사업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률하게 되면 대법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대부분 다 어디 있을까? 로펌. 아주 유명한 로펌들이 대부분 서초동에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라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금융업의 아주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지역에 이런 금융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자, 이렇듯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발달된 대도시의 도심이나 또는 부도심 지역에 많이 입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공간적인 입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따라서 입지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업체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서로 떨어져 있게 이제 분산하여 입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화된 상업지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일 수 있죠. 뭐 공구골목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업체들이 탁 모여가지고 하나의 거리를 또는 길을 만드는 경우들도 좀 있죠.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대도시와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합니다. 자, 이런 곳에 바로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곳에 자본과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집중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소비자, 집중하는 게 바로 생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 보면 아무래도 도소매업이라든지요,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율상 종업원들, 업종별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전문과학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뭐 많을 수가 없겠죠. 뭐 아주 이런 분들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아주 거의 뭐 몇몇 분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기업 서비스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사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봤는데 그래프가 좀 다른 모양이지만 여러분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의 종사자를 보게 되면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바로 생산자 서비스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서울의 거의 절반 가까이,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한 18% 정도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숙박 및 음식업 같이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인구수만큼씩 비율적으로 분산하여 입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5번도 바로 그거를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 특히 서울 경기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입지 변화. 자, 원인은 높은 임대료라든지 교통 혼잡 같은 집적 불이익이 있으면, 특히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교외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교통 조건이 유리하고 업무 생활 환경이 쾌적한 주변 도시로 이렇게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멀리 나가진 않아요. 대도시랑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위성 도시급 정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서비스 산업의 공간 변화,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교과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봤어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주거 지역에 인접하고 분산화에 입지한다. 이게 핵심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교통통신이 편리하고요. 정보 및 전문 기술 인력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와 도심, 부도심에 입지합니다. 자, 대도시에서 도심에 너무나 높은 임대료라든지 교통 혼잡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은 교외로 나가고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변 도시로 확대된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생산자 서비스업 중에서 이렇게 주변으로 판교 같은 성남이죠. 성남시 판교 같은 곳에 이렇게 입지한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서울로 봤을 때 바로 그 코 밑에 강남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수도권의 서비스업 종사자 수 변화입니다. 증가하는 곳과 어느 정도 감소하는 곳, 유지되는 곳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탐구 활동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답을 보시면서 증가한 지역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바로 무슨 서비스업요?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입지하는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다음 시간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